테슬라가 그 30만 줄을 삭제했어요. 다 삭제하고 이 30만 줄과 같은 규칙의 이것을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성해봐라. 영어로 된 이 사용기가 지금 진짜 수만 개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 보면은 테슬라의 FEC에 대해서 회의론적이었고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의견이 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또 테슬라의 좋은 점 뭐냐면 자율주행의 AI를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학습하는 것을 로봇이 그대로 이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생성 AI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자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미디어 스피어라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네. 그 몇 년 전까지는 또 저 청와대에서 네. 소통 센터장인가? 네네네. 네, 뭐 그런 또 직책으로 또 근무도 하셨죠. 네네. 창업을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졌으니까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네네. AI 어플리케이션 주로 만드는 일들을 그 서비스 이름은 좀 블루닷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블루닷에서 CMS가 있는데 CMS에 이제 AI의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OL이라는 서비스도 이제 런칭을 해서 보도자를 읽으면은 기사로 만들어준다든지 영문이나 일본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기사들려도 한국어 기사로 만들어주고 한국어 기사도 뭐 20대용으로 뭐 10대용으로 30대용으로 이런 식으로 타겟에 따라서 문체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긴 글에 야마도 뽑아주기도 하고 뭐 또 SEO에 맞는 제목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도 그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기업 홍보실이라든지 이렇게 기자 수는 적은데 계속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중소형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서 지금 영업들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 쓰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곧 런칭을 하는데요. 한 5월이나 6월 사이에 런칭할 서비스는 유튜브에 링크만 집어이면 아티클이 나오는. 그래서 그 링크들을 좀 모아내면 아티클을 모아내면은 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막 떠들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들별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그걸 책으로 저희 서비스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 트랜스크립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했던 것은 AI가 의해서 이렇게 다 받아 적어주는 건 해요. 문제는 이렇게 기술했던 걸 갖다가 지금 말했던 걸 갖다가 글자로 다 바꾼다고 해서 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듬어주고 조금 살을 붙여주고 논리 정연하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출판도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진짜 출판이 쉽게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 산업과 이제 유튜브 산업이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 과정으로 저는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급관심이 가는데요. 근데 사실 챗GPT를 사용해도 그런 식의 작업들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네, 근데 챗GPT나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UI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데요. 사실은 백지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러 여기다 뭘 써보라 그러면은 백지에다 아무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좀 이렇게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질문을 잘해야 되니까 질문을 적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챗GPT가 좋은 결과를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체를 바꿔주는 OL이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질문하는 용지가 A4 용지 2장이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챗GPT를 너무나도 잘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를 프롬프트가 없는 서비스, 프롬프트리스 서비스, 프롬프트리스 UI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누군가가 전문으로 뒤에서 좀 더 전문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텍스트를 넣어도 이것들이 되게 풍성해지고 원했던 의도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정말 1000쯤입니다. 나 이걸 1억 걸 가지고 메타나 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를 좀 만들어줘. 그럼 광고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광고는 주로 타겟 커스터머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맞게끔 광고 문구를 소재를 만들어줘.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마케팅 쪽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픈 AI의 지금 대표인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서 사실 뭐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마케팅 관련된 업무의 90% 정도는 자동화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기획 같은 기업이지만 세계에서 글로벌 1위인 WP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2위가 퍼블리시스고요. 여기 있는데도 지금 대규모적으로 지금 AI를 갖다가 통합을 시키고 있고 AI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인도에서 유명 배우를 쓰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족이라든지 이러한 공동체가 대단히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족의 특징들, 마을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특징들을 집어여주는 데이터베이스는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의 메시지 영상을 1000개를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만 찍어줬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네. 하이퍼 타겟팅을 해서 이제 뿌려낼 네. 수가 있는 거죠. 광고 네. 효율성들을 높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이고 사실은 커뮤니티의 성격이 지역마다 그렇게 큰 차별이 없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종교나 문화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데다가 광고를 갖다가 1000개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AI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아가고 있어서 마케팅 부분에서는 지금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타겟별로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광고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과거 미국에서 사실 대통령 선거 때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썼던 건데요. 그렇죠. 네. 집으로 사라든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타겟팅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거는 사실 엔지니어들이 일일이 했던 거예요. 네네네. 엔지니어들이 고급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AI가 해주는 거죠. 과거에는 오바마 같은 경우에 그런 데이터 팀이 100명이 넘게 고급 엔지니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2-3명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사실 미국도 올해가 또 선거의 해잖아요. 전 세계의 많은 인구가 거의 전 세계 3분의 1 인구가 투표를 합니다. 인도도 투표가 있고 사실 방글라데시도 투표를 네. 했고 네. 인도네시아도 얼마 전에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좀 있으면 저희도 한국도 투표가 있고요. 네. 이러다 보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회사를 2개나 샀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질세라에서 1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정당에서 AI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그런 관련된 회사를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특히 이제 미국같이 선거구가 큰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인종도 좀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다르고 지역마다 어떤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네. 차별화된 어떠한 후보들의 메시지를 만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지능들이 쓰인다든지 또는 영상들이라든지 선거 포스트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을 쓴다든지 해서 비용을 효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 아르헨티나 선거도 그렇고 대단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선거에서도 대단히 많은 인공지능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사실 선거전 양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던 이런 타겟팅화하는 것에 메시지와 이미지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20대들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선된 후보가 이제 70대 정도 됐으니까 네. 이렇게 귀요미 이미지를 만들어서 AI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 티셔츠를 사입기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활용되고 있고 물론 악용도 되고 있습니다. 악용도 되고 있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좀 악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의 로보콜이라고 해서 이런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목소리를 똑같이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어떠한 악용되는 사례들도 네네.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술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보니까 AI의 어떠한 어두운 부분들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두운 부분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영상은 굉장히 하여튼 이슈가 됐는데 그런 사례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지금 이미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네. 있고요. BBC 영국 보도에 따르면 네. 생성 AI가 나오기 전과 후에 이 네. 딥페이크가 생산량이 한 900%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를 보셔야 되는데 딥페이크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조작했다고 해서 딥페이크는 아니고요. 딥이라는 말이 딥러닝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로 만든 이미지라든지 영상물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딥페이크가 있었는데 이걸 다룰 줄 아는 전문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생산량이 소수만이 할 수 있었고 생산량이 적었던 건데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초딩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이젠이라는 서비스 들어가 보면 한 달에 $25만 내면은 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 네. 영상을 집어여서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라든지 네. 대통령이라든지 네. 또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예능 뭐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얼굴 집어넣고 목소리도 그 사람 목소리로 하고 내용은 다른 목소리로 나오게 하는. 네. 발음 이런 것들이 그냥 $25만 내면은 한 달에도 뭐 수십 개의 동영상을 클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 되니까 유명하니까 또 이제 이제 우리에게는 BTS의 아미가 있듯이 테일러 스위프트에는 스위프티라고 하는 네. 이 팬클럽들이 대단히 크게 존재하거든요. 이 팬클럽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감히 어떻게 우리 스위프트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치권들에게 압력을 넣고 지역에 네. 있는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한테 백악관에 전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우리 식으로 한 방통위 같은 FT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들어간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아마 테일러 스위프트니까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챗GPT로 표상이 되는 네. 생성형 AI는 진짜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세상을 정말 엄청 바꿀 것 같다. 네네. 이전의 AI와 지금의 생성 AI 혁명은 뭐 어떤 측면에서 크게 다른 겁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기술의 S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S커브라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네. 다시 한계에 부닥쳐서 이렇게 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퍼포먼스가.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중간쯤부터 나와서 유사한 네. 기술이 다시 S커브를 그리죠. 완만하게 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네. 한계에 부닥치고. 그럼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완만하게 가다가 올라와서 가고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게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고 사건.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세상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뭐 CT 촬영한 것들, MRI 촬영한 것들, 엑스레이 촬영한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다 읽어준다. 그래서 정확하게 암을 판단한다, 진단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자그마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이제 2015년, 16년 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뭔가 성과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100%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오는 상황에서 2017년에 이제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 학자들 8명이서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신경망, 인공신경망을 네.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브렉스루라고 하는 돌파구가 됩니다. 이때부터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커져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온 모델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2022년 이제 스탠포드 대학 교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A라는 일, 즉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딥러닝 중에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들어가면 이제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앞에, 인식하는 거죠. 저 앞에 가는 것이 강아지구나, 저 앞에 가고 있는 게 자전거구나, 저 앞에 가는 차구나, 저의 차가 빨간불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저것이 멈춤이라는 사인이구나. 뭐 이런 식의 것을 인식을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A라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만 학습했으면 됐어요. 네네.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던 딥러닝이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은 이런 이미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텍스트도 학습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음악도 학습하고 소리도 학습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대한 학습 모델에 여기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텍스트에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텍스트에서 여러분 소라 같은 거 보셨던 것처럼 비디오도 만들어내니까 이것을 생성. 우리가 생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제너레이션이라는 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생성 AI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AI가 이제 나온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AI가 우리가 아직까지는 AI는 지금 이제 데스크탑에서 즉 노트북에서 이런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제한되었다라면 이 AI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본 작동 원리로 작동해서 예를 들면 삼성 이번에 갤럭시 22에 이런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디바이스 내에서 심지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작동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AI로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쓰이는 거죠. 테슬라가 이번에 버전 11을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부터 일론 머스크가 3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트위터에 X에다 썼죠. 한 달 동안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FSD 버전 12를 갖다가 무료로 타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써있던 버전 12가 흔히 말하는
end-to-end AI라는 거예요. 종단간 AI인데. 그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아마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장 지금 테슬라가 심지어는 구글의 웨이모보다 앞서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게 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떠한 브렉스루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반쪽짜리 AI입니다. 즉 앞에 있는 레이더나 라다나 카메라가 인식하고 있는 물건, 그 물건 간의 차량과의 거리, 그 옆에 가고 있는 자전거, 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AI가 인식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죠. 네네. 그러면 휴레스틱 코드라고 해서 인간이 쓴 코딩 줄이 있어요. 네. 테슬라는 그 30만 줄이라고 해요. 30만 줄로 코딩이 다 있었던 거를 매칭을 시켜서 저 신호니까 파란불이니까 출발해. 빨간불이니까 멈춰. 앞차의 거리가 어느 정도니까 속도를 줄여. 앞차의 거리가 벌어졌으니까 속도를 좀 더 내. 이런 식으로 사물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건 인공지능이었지만 그것을 인식하면 인간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정의해 놓은 규칙을 매칭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에 적응을 하는 거였거든요. 코딩이 30만 줄. 예. 근데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그 30만 줄을 삭제했어요. 다 삭제하고 이 30만 줄과 같은 규칙의 이것을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성해봐라. 근데 아까 end-to-end AI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한쪽 끝에서는 엔드에는 그렇죠. AI가 있었는데 한쪽 끝에서는 AI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약간 양쪽 다 이제 AI로 AI로 가겠다라는 거죠. 즉 사람이 네. 만들었던 한쪽에 있었던 거는 휴먼이 만들었던 휴레스틱 코드라고 하는 이런 코딩 줄을 30만 줄에 이런 건 다 사람이 만들었던 건데 이 그렇군요. 규칙들은 이 규칙마저도 AI가 생성해달라.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전통적인 인간이 소프트웨어하는 것은 인간이 규칙을 입력합니다. 규칙을 인풋으로 집어요. 네. 인간의 코는 하나야, 눈은 2개야, 입술은 하나야, 손가락은 왼쪽 손가락은 5개야 평균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막 집어주면 이미지 데이터는 인간의 코는 하나구나. 눈은 2개구나는 규칙을 자기가 아웃풋으로 아까 전에 인간이 하는 것은 규칙을 인풋으로 집어낸다라면 네. 인공지능은 규칙을 아웃풋으로 뽑아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파란 신호등에서는 출발하는구나 운전할 때. 빨간 신호등에서는 멈추구나 라고 자기가 규칙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테슬라가 지금 카메라가 8개가 있으니까 그 FSD 장착된 하드웨어가 장착된 거에서 수많은 비디오가 찍히는 거고 지금까지 그거를 학습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이걸 가지고 상황 인식을 하는 데만 썼던 거를 규칙을 뽑아내는 데도 쓰기 시작했다는 게 버전 12의 FSD의 end-to-end AI예요. 그러니까 한쪽 끝도 이제 인공지능이 규칙도 만들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실수가 일어나냐면 초기 이제 알파 버전이 나왔을 때 지금 베타 버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교차로에 들어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회전 교차로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도 요즘은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회전 교차로가 없지만 지역에는 회전 교차로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네. 회전 교차로의 교통 규칙의 멈춤은 뭐냐면 모든 진입하는 사람들은 차량은 일단 멈춰야 돼요. 그렇죠. 멈추고 앞에 선행하는 차가 없으면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선행하는 차가 들어가면 하여튼 교차로에 들어오는 차가 무조건 우선권을 갖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무조건 멈춰야 돼요. 근데 이 버전 11에서는 FSD 버전 11에서는 멈췄었어요. 그때까지는 인간이 규칙을 해줬죠. 왜? 교차로를 보면 멈추라고 규칙을 줬으니까요. 근데 이 버전 12부터는 이 규칙마저도 인공지능이 비디오를 보고서 그 학습을 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버전 12로 갔으면 훨씬 더 잘을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러한 실수를 하느냐 봤더니 미국 운전자 중에 99.8%가 거의 100%죠. 그냥 울던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봤을 때 저기 차량이 없으면 자기 원래 규칙은 뭐냐면 저기 차량이 없거나 있거나 먼저 스톱 시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우회전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스톱한 다음에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많은 경우 슬쩍 우회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간의 규칙을 찔리지. 인간의 규칙을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학습을 해서 규칙을 뽑아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동영상에 인간들이 그냥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FSD 버전 12에서는 인간의 운전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당연히 고칩니다. 지금 고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테슬라의 FSD는 모범 운전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범 운전수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학습한 비디오는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고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쳐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선을 바꾸는 것도 사람들이 지금 FSD 여러분들 영어로 FSD 버전 10이라고 V10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영어로 된 이 사용기가 지금 진짜
수만 개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 보면은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회의론적이었고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의견이 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뭐냐면 차선 바꾸는 것도 더욱더 부드러워졌고 훨씬 더 정확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빠른 속도를 학습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 작년 여름에 사실은 알파를 냈는데 왜 이렇게 아직 더디느냐 그랬더니 도조 슈퍼컴퓨터를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컴퓨팅 파워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거를 다 학습시켜서 룰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다 보니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심지어는 FSD가 장착돼 있지 않고 서비스를 받지 않은 차량에서도 사실은 이 카메라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학습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칩이 필요하고, 이 많은 칩들이 결합되어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 완성되기로 했으니까 아마 11월, 12월에 완성되겠죠.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버겨울 정도로 학습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이제 학습이 이제 1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면서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그 빨라지게 되면서 퍼포먼스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아까 말했던 S커브처럼 완만하게 가다가 이제는 수직 상승하는 지금 단계에 들어오면서 FSD 12가 되게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슈퍼컴퓨터 도조가 완성되고 이 FSD 버전 12 정도면은 이제는 정말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의 완벽성에 도입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만큼 학습 데이터가 웨이모라든지 이제 벤츠라든지 이런 데서 학습하는 거는 특수 차량에서만 학습을 하는데 테슬라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사실은 카메라에서 녹화하는 거를 와이파이에 접속되는 지역에 가면 이 친구가 테슬라 본사로 업로드를 합니다. 뉴욕에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걸 다 업로드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지고 있는 중국과 유럽과 한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여지는 걸 이미 다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룰을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나라마다 규칙은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끝과 끝이 다 인공지능으로 되는 이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컴퓨팅 파워만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만 받쳐준다라면 이 인공지능은 대단히 의미 있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슈퍼컴퓨터 도조가 있는 거고, 또 테슬라의 좋은 점 뭐냐면 이 자율주행의 이 AI를 흔히 말하는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학습하는 것을 로봇이 그대로 이전냅니다. 그러니까 즉 수많은 테슬라에서 판매되는 차량에서의 비디오 학습한 내용을 옵티머스의 두뇌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티머스의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거죠. 물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나 있는 1cm나 2cm 높이에 있는 뭐 방해물이 있더라도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특수하게 더 학습을 할 뿐이지 균형을 잡는다거나 그런 장애물을 피해나간다 이런 부분만 좀 추가로 더 학습을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FSD가 옵티머스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들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게 테슬라인 거고, 인공지능이 이제는 데스크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그리고 로봇에서 작동하게 되는 시대로 지금 저희가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